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장을 보는 오딘의 눈 시간, 저는 오딘입니다. 3주간에 걸쳐서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행동 양식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나, 나를 먼저 바라보는 시간과, 그리고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부닥치는 심리 상태에서 공부해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투자자이고 어떤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새로운 이슈나 다양한 환경에 처할 때 어떻게 느끼고 이에 대처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냉정히 보면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거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어떤 정과의 보도와 같은 기법을 찾아 헤매기는 하죠. 그러나 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앞에 선행된 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는 영원히 안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어떤 투자자고 어떤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하고, 이럴 때 이런 시장 상황 혹은 저런 시장 상황에서 대중이 시장 참여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되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극복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가 어떤 투자자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 과연 우리는 투자라는 대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투자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투자 대상에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3대 투자 대상이라 해가지고 부동산과 채권, 주식을 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요 세 가지뿐만이 아니고 각종 원자재, 철이라든가 구리, 동, 은, 티타늄, 다양한 원자재도 거래가 가능하고, 석탄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돈, 그러니까 원화든 달러든 유로화든 다양한 환율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파생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물 옵션, 지수를 가지고 하는 선물 옵션이라든가, 혹은 서프라임 모기지도 마찬가지로, 물론 08년도에 사고를 크게 쳤지만 부동산 가지고도 파생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채권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이외에도 ELW라든가 우리가 보통 레버리지 혹은 인덱스 혹은 원자재 가지고 DLS 같은 다양한 파생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상 투자 대상에는 현물을 거래하는 현물 시장이 있고요. 소위 얘기하는 대표적 3대 투자 대상과 원자재, 환율들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하는 파생 상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투자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떠한 투자 상품이 어떤 국면에서 좋을 것이냐. 비관한 예로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초점을 가졌던 게 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금은 꺾였죠. 그러나 금은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 대상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만 있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채권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데서 기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투자에 반드시 어떤 한 상품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것을 본다면 주시장도 좀 더 잘 보일 것이고, 금이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고려아연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망했었겠죠. 고려아연들이 몇 년 동안 장기 상승한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금 같은 다양한 상품에 한번 가끔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설레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상품이 있고 다양한 시장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상품 혹은 어떤 시장에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어떤 투자 상품 시장이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쓸 돈이냐, 아니면 몇 년 동안 묵힐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즉 자금이 단기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장기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돈인가에 따라서 이 다양한 어떤 상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이 자금의 성격의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 자금 규모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금이 크신 분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에 노출될 때 상당한 큰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적은 금액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심리가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큰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해지와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생 상품도 고려해 봐야 되고 혹은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상품을 좀 거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전체적인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품, 어떤 시장이 유리할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시장, 한 국면에 따라서 이쪽이 우선이다라는 것보다는 그 본인의 자금의 규모와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먼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중요한 그 고려 요소는 리스크에 대한 수용도입니다. 리스크는 물론 성향이나 거래 방식이나 확률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면 옵션이라든가 혹은 선물이라든가 레버리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외에는 뭐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까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 ELS, 키코, ELW 옵션 매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재미난 거 보면 여러분들이 그 ELS를 여러분들이 그 증권사에서 통상 이야기 들을 때 안전한 얼마 50%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10%의 뭐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 벗어나면 손실을 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ELS가 분명히 증권사에서 얘기할 때는 로우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로우 리스크일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가를 가지고 하던 주식을 가지고 하던 기초 자산이 변동성에 노출되면 50%에서 100%, 50%, 70%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겪게 된 게 그 깡통이죠. 휴지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 처음 나왔던 삼성 SDI를 기초 자산으로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은 ELS가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그렇다면 증권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한 건 맞습니다. 키코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한테 팔 때 로우 리스크라고 그러고 환율 요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환율이 변동 딱 하니까 다시 들어올 거야. 오히려 2배로 더 집어넣어라 이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을 키워줬죠. 로우 리스크일까요? 이런 것들은 ELS나 키코나 ELW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이 리스크고 먹을 때는 조금, 잃을 때는 무한대. 이거는 분명히 하이 리스크죠.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 뿐이겠죠. 그런데 왜 잘못 이해했을까요? 물론 증권사에서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다. 증권사에서 혹은 판매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죠. 물론 거기에 속은 사람도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융주식이 많이 딸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안 하는 뿐이지 실제로 구조적으로 보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그런데 재미난 그 옵션 매도에 대해서는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일까요? 그러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한번 봅시다. 원자재, 원금 보장을 하는데 원금 보장하는 DLS 그리고 그 철이든 금이든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한다 하는 DL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 보장이 되니까 로우 리스크죠. 그리고 하이 리턴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이쪽으로 한때 많이 유도를 했죠. 냉정해 보면 ELS와 DLS를 투자한 분들 중에 DLS 투자한 분들이 상당한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옵션 매수는 매수한 프리미엄만큼만 잃으면 되고 갈 때는 무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일까요? 냉정히 얘기하면 아니죠. 옵션 매수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우리가 기간이란 것을 간과하는데 옵션은 한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수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를 수 있고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 완전히 폭발하지 않는 한은 올라가는 거 한 개 있고 내려가는 게 한 개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로우 리스크일까요? 오히려 로우 리스크는 옵션 매도가 더 로우 리스크고 하이 리스크는 옵션 매수가 더 하이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증권사나 기타 뭐 심지어 정책 당국에서 얘기할 때도 옵션은 위험한 상품이라 얘기하는데 옵션 매도는 그래서 증거금을 올려라. 개인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서겠죠. 냉정히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느냐, 시간이라는 팩터를 넣고 밴드를 정하고 확률이 떨어지는, 아무리 큰 이변이 없는 한 변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상당히 안전한 옵션 매도의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스크 수용도를 얘기할 때 상품에 대해서 냉정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그 구조를 좀 깨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성향이 공격적이냐 아니냐, 혹은 내가 매도가 편하느냐, 어떤 거래 방식을 쓰느냐, 혹은 확률에 따라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대개는 그걸 고려 안 하고 막연히 이쪽이 좋다 혹은 저쪽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 반드시 본인의 성향하고 본인의 자금, 거기에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급등주 해서 돈 번 사람 없지만 급등주 해도 됩니다. 도박이어도 해도 되는데, 다만 도박은 버릴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즐기다가 다 잃으면 손 툭툭 털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시는데, 그가 아니고 인생 역전을 하기 위했다고 급등주 테마주를 막 쫓아다니면 하이 리스크에 걸리는 거고, 하이 리턴이 아니라 빅 로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 넘어가시면 주식시장에는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이 있는데, 거래 대상에서 우리가 주로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니까 나는 과연 현물시장에 들어갈 것이냐, 파생시장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둘을 겸비할 것이냐. 물론 자금이 큰 분들은 동시에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중에 거기다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금 큰 분은 ELS나 ELW들도 가끔 섞어서 활용하실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이나 다른 상품을 포트폴리오로 편입해서 변동성을 줄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가 주시장이 뭐고 또 어느 정도의 상품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혹은 주시장에서 내가 메인으로 투자할 시장은 어디고, 현물 시장이냐, 파생 시장이냐, 아니면 채권 시장이냐, 겸으로 주식을 일부 할 것이냐, 채권 이자만큼 주식을 해서 혼합형 펀드처럼 운용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보조 시장이 그렇다면 여기가 아닌 보완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투자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얘기하겠죠. 가치 투자는 통상 가치 투자를 나눠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레이엄이죠. 이 자산가치 PBR, 소위 PBR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익가치에 대해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래 성장 가치를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냉정히 보자면 그레이엄 같은 분은 자산가치에 초점을 뒀다 그러면, 그죠? 성장 가치 이런 거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버핏도 좀 PER 종목에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성장 가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 너무 쏠리면 안 됩니다. 가치에 대한 개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가치를 어느 잣대로 볼 것인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가치에 볼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나는 안전에 꽁초 투자만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조적으로 하는 분들이. 물론 재미난 것은 비근하게 저축은행 뭐죠? 저축은행. 저 PBR이라고 절대 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아 했지만, 심지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 투자 펀드에서도 왕창 투입을 했지만 막판에는 완전 헐값에 투매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 흘린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자산가치가 저 PR이라는 것은 회사가 사양이니까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PR이라는 것은 무언가 역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면 회사가 여차하면 미래 성장 가치를 못 찾는다면 동양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성장 가치는 막연한 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물론 방식은 그걸 혼합하기 위해서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를 고민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다양한 팩터를 조합하려고 해서, 조합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벗어날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멘텀 투자인데 모멘텀 투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주도주 하는데 근데 솔직히 냉정히 얘기하면 모든 전문가부터 뭐 고수란 분들이 주도주에 투자해야 된다. 맞습니다. 주도주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가치주와 주도주 둘 중에 하나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주도주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주도주가 뭔지 모르고 급등하는 그냥 잡주 가지고 주도주로 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주도주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대개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러는데 급등주, 테마주, 세력주. 근데 이런 거 따라다녀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퇴출 안 당한 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도박에 가까우니까 도박은 버릴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일부 가지고 좀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버릴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인생 역전을 하겠다 그러면 낭패를 얻겠죠. 특히 세력주라는 거 세력 보셨습니까? 이거? 재미난 것은 세력 본 사람이 있나요? 전 봤습니다. 망하는 세력들. 주식시장 오래 있다 보니까 망하는 세력들 많이 봤는데 세력의 90% 이상은 실패합니다. 10%는 사라집니다. 그럼 결과는 뭐죠? 모두 페이드 아웃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 명도 사채 시장에 이런 분들 많았는데 사실 이게 거의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세력주에 대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세력이란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실제로 주도주와 급등주의 차이는 재미난 게 있는데요.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간 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명분이나 테마가 주어지는데 거기서 얼마나 빨리 과거에는 급등주 하면 뭐 하루에 뭐 상한가만 치는 게 급등주는 아니고요. 적어도 며칠 한 달 이내에 50%에서 100% 이상은 상승하는 것이 바로 급등주이고 세력주이죠. 그러나 주도주는 통상 어떤 큰 구간을 끌고 가기,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대주도주의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상승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시간 차이라는 거, 그 외 패턴이나 명분이 생기는 건 똑같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면 아마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도주 하는데 주도주의 특성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도주는 대개 업종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량 그룹주, 소위 브랜드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성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싸움이든 명분 없는 싸움은 참 허무하죠. 그래서 시장을 이끌고 가려면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대개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초장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서서도 얼마만큼 올라갔다 했던 거 1강인가 2강인가요? 거기서 보여줬듯이 그런 장기 성장주들은 어떤 패러다임하고 맞물립니다. 두 번째, 산업 구조나 전방산업 호조나 혹은 정책에 대한 그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도주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적주 이퀄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 주가는 실적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반영 안 되고 사라지다가 시세를 못 내다가 어느 순간에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적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투기에서 얘기했듯이 개연성이니까 확률이죠. 확률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확률 높은 데 투자하기 위해서 실적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재미난 건데 턴어라운드죠. 죽었다 살아나는, 그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08년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기아차가 대표적이겠죠. 6,000원대부터 거의 9만 원에 육박하는 열 몇 배가 올라온 기아차가 대부분이기. 턴어라운드는 대개 업종 대표주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통상 3년 정도를 상승하는데 우리는 시장보다
이 주도주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시장 조정에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에 상당한 초점을 둬야 되고 특히 패러다임주와 턴어라운드주, 일반인은 턴어라운드주를 상당히 발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는 게 많으니까요. 08년도든 09년도든 아니면 2010년도든 2010년 3만 원 할 때가 있었는데요. 동네 기아차 판매소 가가지고 차 잘 팔려야만 물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문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제가 이슈를 자꾸 다루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패러다임과 턴어라운드에서 먼저 발굴을 하고 그것이 산업구조나 전방산업 정책 등에 맞는지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 투자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시장이 흔들어도 이들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으니까 또한 이들은 재미난 그 패턴을 갖고 있는데요. 재미난 주가 패턴을도 갖고 있고 어떤 일정한 뭐 몇 개의 종목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지를 잘 연구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가 2010년대 차화정이 유명했죠. 이들은 실적과 턴어라운드 올라왔는데 자동차는 마찬가지로 기아차의 턴어라운드와 자동차가 해외에서 상당히 잘 팔리면서 그죠? 실적이 올라오고 했고 또 다른 것은 화학 분야에서 일본 지진도 있었고 중국 모멘텀 이러한 전방산업이라든가 주변의 이슈가 맞물려 들어간 거였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거였을까요? 2012년도에는 제약, 음식료, 유틸리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 다양한 게 올라왔고 작년에 그 제가 이쪽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작년 초에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준 싹쓸이 했다고 했었는데 음식료에 뭐 크라운제가도 있을 테고 오리온도 있을 테고 오뚜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작년에 가스공사 상당히 뭐 더블 시세를 냈으니까 순식간에 상당히 재밌었죠. 서비스 쪽에 CJ, CGV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리 갔었죠. 지금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주로 노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죠. 특히나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유일하게 그 성장하는 섹터였으니까. 작년에 노령화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 그 작년 초쯤에는 세미나 그 오프라인 강연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가 최초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테마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중간에 조정을 하더라도 주가 조정을 하도 다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가 노령화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조만간 아예 노령 시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턴어라운드 주들이 주도주에 많이 나오는데 이 정권 교체하고도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선 정권에서 엄청나게 희생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MB 정권에서는 공기업이 많이 희생당했죠. 이 작년에 가스공사가 더블 올라온 경우가 있었고 한국전력 상당히 강한 면모 보였고 이원 저희가 바닥에서 매수했었는데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이원이나 SK가스나 지금 요즘 많이 가는 삼천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겠죠. 거기다 물가 강바닥에 돈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생당한 애들은 물가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물가 오르겠죠. 돈을 많이 뿌려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가격 인상해야 되는데 또 고환율 정책을 보니까 원가 압박이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음식료나 제약이나 이런 쪽은 올려야 되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까 억지로 눌렀죠. 힘으로 누른 거죠. 냉정히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보정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억눌린 것과 어차피 보정돼야 되니까 저성장과 1인 가구와 노령화가 맞물리니 당연히 이쪽 섹터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상당히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종근당 차트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종근당이나 혹은 최근에도 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엄청난 지수가 박스권에서 엄청나게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더블이 아니라 그 이상 따따블의 시세를 하고 그 짧은 기간에 그거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관련이 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럼 주도주는 뭘까? 그럼 향후에 이들이 계속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개인들하고 기관만 계속 주식을 파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투자할 때 어떤 상품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채권이 있다 칩시다. 지금은 금리가 바닥이죠. 채권은 금리가 인하될 때 그 금리 고점에서 인하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부동산. 자, 한국과 미국은 부동산이 틀립니다.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부동산이 떨어졌고 가처분서도 떨어졌죠.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맞물려서 같이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정부에서 억지로 떠받쳤죠. 가처분 소득은 내려갔죠. 집을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몇 배 정도의 대이냐가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돈을 저축을 많이 하고 해도 절대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동산은 둘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에 기사 보니까 민간 연구소에서 향후 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부동산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일자리도 작고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도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건 어차피 가망이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웰스 이펙트를 제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과 주식 중에 이쪽이 아니라 그런다면 이쪽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환율의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미국은 별로인데 미국도 물론 괜찮아지긴 하는데 유럽이 호조되니까 중국도 호조되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좋아지니까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주식시장을 도망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에서 남아서 어떤 게 주도주의고 어떤 것들이 지금 경기 민감과 혹은 큰 패러다임에서 움직이는 많이 올라서 좀 쉬고 있는 그쪽 섹터와 어느 쪽을 어떤 방식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지금 주식을 팔고 혹은 개별주를 급등주 찾아 헤매할 때는 아니죠. 특히 지금쯤 정부에서 과열 방지책을 쓸 때는 더더욱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목을 언제 어디서 공략을 할까 내가 지금 투자 상품 중에 어떤 것을 할까를 고민하셔야지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주식시장으로 생각한다면 그쪽에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투자 대상으로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는 한 주간의 이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의 이슈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 할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어떤 우리가 직관력과 통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승부가 갈리고 그 투자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이슈를 볼 때 다양한 생각을 다른 사람과 틀리게 이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자꾸 가질수록 투자의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한번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로는 테이퍼링, 소위 얘기해서 출구 전략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오히려 출구 전략이 아닌 오히려 양적 완화가 연장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저번 주에 제니 델렌 연준 의장이 지명됐죠. 대표적인 비둘기파 중에 하나인데 물론 매파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버냉키 의장 다음으로 이분이 된다고 한다면
최초 여성이란 건 둘째치고 그 급격한 출구 전략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장이 지금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로는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 그러니까 이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국채에 대해서 만기되는 거 10월달 만기되는 것을 다 못 갚지 않는 거냐, 못 갚지 않아서 디폴트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재미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 최대 그 채권국이죠. 중국과 일본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돈을 갖다 썼으면 거기서 돈 갚는 거에 대해서는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냐. 즉 채무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니네 무책임하게 연방적으로 셧다운하면 어떻게 되느냐. 셧다운하지 말고 그 셧다운을 중단해라 라고 요구를 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채무 한도를 늘리라는 얘기죠. 즉 부채의 규모를 늘려라. 근데 재미난 것은 돈을 준 사람이 빚을 쓴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갚지 말고 돈을 더 많이 빌려 써라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빚쟁이에게 부탁하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탁하는 희한의 형국이 벌어지고 있죠. 그 역으로 얘기한다면 부채를 많이 갖다 쓰라는 얘기는 뭘까요? 돈을 더 많이 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뭘까요? 바로 양적 완화를 더 하라는 얘기가 마찬가지겠죠. 또 다른 하나로는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 회동 그 제안을 했는데 이거 이면 한번 살펴보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재미난 나라인데 우리가 보통 그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죠? 거짓 액션이죠. 공화당이 정말로 오바마 케어를 그 통과시켜주고 부채 한도를 한 방에 올려주기 위해서 회동을 제시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지금 그 내년에 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의 지지율이 한 20% 정도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난리 난 거죠. 내년에 하원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급한 거죠. 그렇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는 최소한 해결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고 그 이야기를 그 모션을 좀 취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거짓이겠죠. 왜? 오바마 케어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오바마의 상징입니다. 더불어 대선 이슈이기도 하고요. 비록 하원에서 약간 지더라도 차기 정권을 놓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오바마 케어까지 묵인해버리고 한 방에 다 넘겨준다고 한다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 보험회사라든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영리병원이 많으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몇 개 종목에는 여러분이 계속 초점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양보해버리면 정치인으로서 공화당 의원들은 생명이 끝이 나겠죠. 따라서 여전히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인 오바마 케어를 연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양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지도층이 우리 회동하자. 근데 이번에 회동한 거 보니까 별 이야기도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뭘까요? 헐리우드 액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공화당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할까요? 무려 17일까지 해야 되는데 합의를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동을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이 경기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증가했고 물론 그 연방정부 폐쇄도 있지만 재정이 상당히 많이 축소시켰었죠. 따라서 어느 정도 돈 여력이 약간 생겼으니까 연방정부 셧다운이 좀 더 지속되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통상 신문이나 뉴스에 보시면 얼마 전 미국이 급상승했을 때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었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17일까지 합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 연방정부의 그 폐쇄로 해서 그 고통을 느끼기까지는 3주에서 4주가 걸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차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나 돼야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지겠죠.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 보시면 변동성이란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려갈지 위로 내려갈지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는 주가가 위아래 막 춤을 춥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좀 박스지만 그렇다고 박스 딱딱 하단에 오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왔다리 살짝 돌파했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이죠. 즉 시장에서는 이미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질질 끌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은 계속 풀니까 오히려 양적 완화가 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특히 신흥국 시장,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안정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투기 자본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한국이겠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오늘도 사는데 지속적으로 사는 이유는 미국 시장은 불확실성이니까 불확실성은 싫다. 만만한 데가 어디냐? 딱 보니까 환차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캐리 트레이드죠, 일종의 환차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하고 중국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오히려 적당한 이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으로 오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투신이 팔아서 혹은 금융투자가 팔아서 개인이 판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이, 또 혹은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해서 겁먹을 필요 없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괜찮구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인데요. 06년도에 지금 한 80조대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 06년도에 60조가 됐었죠. 그 정리식 펀드가 시작되기 막 초에. 근데 그때는 해외 펀드가 없었습니다. 그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펀드의 환매도 웬거는 거 다 나왔다. 오늘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주체별 그 투자 동향을 보시면요. 이 투신이 상당히 1,000억대 이상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매물 압박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수 금액이 준 거지 매도 금액은 그대로고 매수 금액이 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밑으로 던져서 파는 물량이 아닌 대놓고 파는 물량이니까 실제적으로 지수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이 현상만 보더라도 이제 환매는 급한 거는 거의 끝났고, 어떻게 보면 냉정히 얘기하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매물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소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도 거의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까지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 그 어닝 시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얘기하면 사실 미국의 어닝 시즌은 우리나라 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시장이란 자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빚으로 소비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소비 경제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 홈디포나 월마트나 이런 그 소매점들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고, 일자리도 대부분 캐시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이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끼치는 않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와 다르게 미국에 대한 수출 포션은 10%대가 10%대에서 왔다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살짝 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수출 포션은 중국이 굉장히 크고 중국은 유럽에 대한 포션이 크기 때문에 유럽 경기 지표가 좋은지 나쁜지가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끼치고, 중국의 수출이 얼마나 많이 되냐에 따라서 중간재를 판매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유럽과 중국의 지표에 더 주목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럽이 안 좋았고 이제 회복 구간이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나온 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3분기 기업들 실적은 삼성전자 빼고는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주도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그 조선주들 왜 그럴까요? 유럽이 선박발주를 많이 하죠. 거기다 중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조선주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환율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주도주가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해드린 그 1인 가구와 노령화 시대, 최근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집값이, 부동산도 설명드렸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진 집을 당장 팔아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지어서 챙길 것도 아니죠. 그렇다 하면 이왕 사는 집 깔끔하게 이쁘게 꾸미게 살자. 그렇다 하면 건자재 업체들이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KCC 같은 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패러다임과 어떤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가. 금일 나온 거 보시면 재미난 게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환율이 그 현재
수출주에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주에 대한 것보다는 내수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금일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 정부의 전력 문제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 희생 많이 당했습니다. 그 전기료가 산업용이 싸다고요? 정말 쌀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유럽의 뭐 5분의 1 가격, 미국의 3분의 1 가격인데, 일본의 3분의 1 가격인데 전기 참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공기업 희생당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돈이 없는 거죠. 냉정히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수요를 관리한다면 어떤 쪽이 유리할까요? 효율적으로 전기를 써야 되니까 스마트 그리드주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그 중에 대표 주자였던 모 종목이 모양을 이쁘게 만들고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을 얘기하시는지는 그 개별주 말고요, 잡주 말고 브랜드주에서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민간 발전소 LNG에 대한 석탄과 이 LNG 천연가스에 대한 발전이 당연히 두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에서 발전소를 안 짓는다 그러면 민간 발전소가 뜨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 발전소를 가지는 데가 오늘 철강주 중에 다른 철강주는 세게 얻어맞는데 포스코는 강하다. 그 얘기는 뭘까요? 민간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SK 같은 경우에 오늘 급하게 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근데 민간 발전소들은 대개 LNG 수입을 해서 많이 발전을 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삼천리나 혹은 오늘 센 SK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가스를 수입하는 가스공사가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것들은 미리 패러다임에서 읽었다면 미리 준비하고 아마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패러다임과 맞물려서 향후 주도주가 무엇인지, 현재 주도주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쪽은 또 콘텐츠도 좀 강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패러다임과 맞물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인데, 그 STX하고 동양그룹의 후폭풍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금융감독원하고 은행채권단에서 부실위험 중소기업 한 1,100개 정도가 신용위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세부평가에서 11월 초에 아마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이 그 대그룹, 그러니까 동양이나 STX그룹이 연쇄적 붕괴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는 1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2010년 이후에 3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여러분 그 08년도에 그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09년도부터 다시 올라올 때 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마다 거의 100,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거의 해마다 100개 이상이 퇴출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10개 종목 중에 10개 종목 중에 3개는 상폐됐다는 얘기죠. 그때 고생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이후에 3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그 구조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혹은 재무구조가 안 좋거나 혹은 외부 환경에 취약한 중소형주 혹은 막연한 테마주, 이럴 때 나오는 현상들이 갑자기 반짝반짝하고 상한가 한두 번씩 빵빵 바닥에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부실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퇴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만약 퇴출이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종목을 읽을 수 있는데 최근에 금융지주사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강할까요? 지금 일종의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실을 일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선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융지주사들과 금융지주사들을 자세히 보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로는 구조조정이 지금 일고 있는 증권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잘 보신다면 향후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도 이슈에서 보셨으면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뭐고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것이 주도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현재 나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서 내 투자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를 자꾸 훈련시키고 고민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설계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한 주간의 그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이슈와 더 좋은 알찬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